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계약의 성립까지 봤고요. 이제는 의무를 보겠습니다. 아마 2교시는 의무의 구제에 대한 개괄적인 거 설명이 될 것 같고요. 3교시는 그 구제에 대해 집중을 하고 또 공통적인 구제나 위험 이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문제들 몇 개를 더 제가 설명드릴 것 같아요. 자, 2교시의 의무. 바로 이제 3편 물품의 매매 부분에 속합니다. 25조 본질적 위반에 대해서 그죠? 사실 협약을 하면 협약 공부한 사람도 저도 실무에서 이 협약을 적용해 갖고 사안을 풀고 결정을 내리고 또 후배들을 가르치고 여기서 후배를 가르치는 회사 후배들을 설명하고 할 때 가장 먼저 시작하는 조항이 25조예요. 왜냐하면 25조는 굉장히 그 키가 돼요. 근데 문제는 시험의 목적상 25조가 맨 앞에 나올 일은 없고요. 의무 위반이 있을 때 그 의무 위반을 에 대해서 구제 수단이나 의무 위반을 논할 때에 이 본질적 위반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나눠서 검토해야 되고 특히 구제 수단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에는 그죠? 여러분 문제들 중에 모의고사든 아니든 기출 문제든 어떻게 나오죠? 구제 수단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그 구제 수단을 적용할 때 본질적 위반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제 수단이 갈린다고요.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떤 설명이 있는 줄 아세요? 협약은 본질적 위반을 논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본질적 위반이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본질적 위반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계약을 가급적 보존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형식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책에서는 도식적으로 본질적 위반이면은 계약 해제를 할 수 있고 대체물 이행 청구를 할 수 있고 막 이제 기계적으로 하잖아요. 그죠? 일부 물품의 인도한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도 할 때는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본질적 계약 위반 여부에 거기 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행기 전 계약 위반에서도 본질적 계약 위반이 얘기하고 하지만 그 다음에 인스톨먼트 컨트랙트 즉 분할 인도결 73조에서 또 본질적 위반을 다 논해야 되는데 그거는 형식적인 접근이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본질적 계약 위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그 조항들을 49조 계약 해제 그다음에 46조 2항 대체물 이행 청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질적 계약 위반을 공부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할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그 조항들은 익숙해져야 되는데 더 뒤에 있는 거 하나를 더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답안이 풍성해지는 게 그게 뭔지 아세요? 계약의 보존이에요. 당사자의 협력이고 플러스 계약의 보존이에요. 이게 웬 생뚱맞은 거냐? 즉 본질적 위반이 아니면 가급적 계약을 보존하고 당사자가 협력해서 계약을 보존하자. 그러니까 당사자의 협력이 먼저 나가는 게 좋겠어요. 당사자의 협력을 통해서 계약을 보존하자는 게 그러려니 그거를 반대로 얘기하니까 본질적 위반인 경우에만 계약을 해제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계약을 깨지 말고. 그죠? 여러분 뒤에 정신 있죠? 제 생각에 그런 말을 쓴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교수님이 야 이거 법률 용어 아닌데 계약의 보존 뭐 이런 거 했는데 감 좀 주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이 친구가 마음으로 이해했구나. 여러분 제가 내년에 이 책 제목을 하나 바꿀까 생각을 해요. 국제거래법 이렇게 하면 좀 하잖아요. 앞에다가 ID 뭔 줄 아세요? 멋있는 말이에요. ID 뭔가 아세요? 아이덴티피케이션? 아니에요. 인스퍼레이션 앤 데이터. 멋있지 않습니까? 인스퍼레이션도 중요해요. 데이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과거 나온 것들을 데이터로 설명드리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순간에는 향후의 방향성은 데이터로 설명이 안 돼요. 향후에 여러분들 기출 나중에 문제를 내는 거 있잖아요. 데이터적으로 데이터가 문제되는 건 뭐예요? 과거에 문제를 냈으니까 또 내겠다는 거 데이터지. 아니면 과거에 냈었는데 요건 안 나왔으니까 요걸 내겠다. 이건 데이터지만 진짜 사안이 발생했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 있잖아요. 그거는 인스퍼레이션이거든요. 그런데 이 본질적 계약 위반의 인스퍼레이션 생각은 바로 뭐냐면 계약의 보존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계약을 보존시키려니 계약을 깨려고 하는 아주 예외적인 거를 아주 제한적으로 설명해야겠죠. 그러니 본질적 계약 위반을 해당되기 위해서는 쉽지 않아요. 다. 자, 이제 배경은 다 설명됐고 그보다는 이제 조항으로 들어갑니다. 당사자 일방의 계약 위반은 그 계약에서 상대방이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라는 말에서 벌써 비실질적인 것 제거하고 박탈할 정도라는 거에서 박탈 정도라는 건 뭐예요? 아예 그냥 박탈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침해한 거 정도가 아니라 박탈할 정도의 손실이어야 되는 거예요. 침해하는 정도의 손실이 아니라 박탈할 정도의 손실이에요. 상대방이 거기다 또 제한을 또 뒀어요. 다만 그렇게 본질적이라도 예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근데 예견을 하는 사람의 주체가 두 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다만 위반 당사자 내모치세요. 그 다음에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도 내모치세요. 이 예견 가능성의 주체가 누구예요? 주관적으로 구체적인 위반 당사자. 근데 구체적인 위반 당사자 그러잖아요.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법리 중에 보내서 나는 그렇게 의도한 게 아니다. 내가 그냥 나는 그렇게 그냥 잘하라고 시켰는데 애들이 알아서 그렇게 잘못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즉 합리적인 사람,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 동일한 부류가 상법에서 많이 얘기해요. 동일한 부류가 뭐예요? 여러분, 반도체 수출업자인데 의류 수출업자에게 요구되는 미적 기준이 요구될까요? 바로 그 얘기예요. 동일한 부류라는 건요. 그 업계, 다른 말로 설명한 업계예요. 업계. 그래서 만약에 사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과연 동일한 부류라는 게 어디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직업을 보고 그 사람의 업력과 비즈니스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자꾸 이 본질적 계약 위반을 처음 공부한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 법상 요구되는 각종 장치들이 하나도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책에 설명해 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이게 뭐야? 주된 의무인지 부수적인 의무인지. 그 다음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다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 계약 위반의 본질성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책은 굉장히 많이 써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수업의 목적상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실질적으로 기, 실, 박, 손 그렇게 하고 두 문자로 외우시는 저명하신 다른 저명하신 강의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중요한 거고 근데 조항이 있으니까 그거 중요한 거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만 뒤를 중시하자. 즉 본질적 위반에 대해서는 예견 가능성이 그러니까 본질적 위반인 경우에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상대편은 어떻게 됐어요? 계약 해제를 하려면 상대편을 항변하겠죠. 계약 해제가 왜 불가한지를 얘기하겠죠. 그때는 예견 가능성을 들고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예견 가능성의 기준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즉 계약 체결 시 세 가지 포인트네. 첫째는 위반 당사자, 둘째는 동일한 부류 합리적인 사람,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그 위반 시에 그런 것들을 알아야겠죠. 나중에 한 거 그건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위반 시는 이제 책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 그냥 동일한 부류 요게 좀 되게 중시할 것 같아요. 위반 당사자는 당연할 것 같고. 그래서 위반자의 예견 가능성을 특히 별표치고 요거는 잊지 말자. 제가 여러분 본질적 계약 위반 나온 거는 기실박선 이런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예견 가능성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분량도 그래요. 기실박선 반, 예견 가능성 반으로 언급하세요. 여러분 기실박선보다 예견 가능성의 양을 절대로 적게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본질적 계약 위반의 효과는 되게 본질적 계약 위반이 무엇이냐가 큰 축이라 보면 본질적 계약 위반의 효과가 큰 축이에요. 또 왜 그럴까요? 본질적 계약 위반의 요건은 25조로 다 해결이 되는데
본질적 계약 위반의 효과는 25조로 해결이 안 되죠. 다른 조항도 알고 있어야 하니까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25조를 물어보면서 25조만 딱 보게 하면은 차별성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여러분들의 답안을 차별성을 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효과를 물어보는 게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제가 표로 아주 이쁘게 만들어놨죠. 그거에 앞서 자 24페이지 본질적 계약 위반의 효과에서 가계약해제 두 번째 줄 부가기간을 지정함이 없이 이거를 굉장히 강조시키고 싶습니다. 왜 그렇죠? 부가기간을 강조함이 없이 왜 그렇죠? 49조 넘어가 보자는 거예요. 49조에서 계약 49조 넘어갔어요. 몇 페이지냐면 47페이지. 자, 여기 보세요. 매수인의 계약 해지 요건할 때 계약 또는 협약상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이 본질적 계약 위반인 경우에는 계약 해제를 하고 이 나에서는 인도 불이행인 경우 부가기간 지정하고 그거에 인도하지 안 되는 경우에 해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 계약 위반은 계약 해제를 할 때 바로 이 가호가 이랑 가호가 적용되기 때문에 부가기간을 지정함이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알아두면 두 개 뭐가 있죠? 26조에 여기다 플러스 CF 해놓고 요거 플러스 해놓고 26조를 알라고 돼 있어요. 뭐? 계약 해제는 근데 그러면 부가기간 지정 여러분이 헷갈릴 거 아니에요. 부가기간을 지정할 수 자유롭게 계약 해제할 수 있네 보이잖아요. 그죠? 부가기간 지정 없으니까 최고도 필요 없는 것 같아 보이고 우리 법상. 근데 여러분이 자유롭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26조에 뭐? 통지를 하라는 거예요. 계약 해제인데 통지를 안 했다. 계약 해제권 상실입니다. 본질적 위반에서 그래서 계약 해제 나오면은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계약 해제는 그 핵심이 뭐냐면 본질적 위반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아닌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하지만 부가기간 지정이지만 본질적 위반인 경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 위반인 경우에는 뭘 해? 부가기간 지정 없이라는 말을 써줘야 돼. 근데 부가기간 지정 없이 되면 또 너무 리버럴하게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만 26조에 의해서 계약 해제는 통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지 안 하면 계약 해제권을 상실합니다. 자, 머리가 정리가 되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계약 해제는 이 논리예요. 부가기간 지정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계약 해제할 때는 통지해야 되고 통지가 없으면 계약 해제권이 상실되고 된다. 그러면 한 가지 더 갈까요? 계약 통지는 서면으로 합니까? 광범위한 방식의 자유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두로 통지할 수도 있어요. 다만 나중에 입증의 문제는 생기겠지만 그건 실무적인 문제고 협약에서는 그래서 계약 위반의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자 이제 숫자가 아니라 조항 보고 갑시다. 박스 안에서 매수인의 계약 해제권 49조. 그죠? 박스 안에서 49조. 그 다음에 매도인의 계약 해제권 64조. 일단 이렇게 두 개로 요 스펙트럼으로 먼저 나누고요. 그 다음에 51조와 73조는 49조, 64조가 이렇게 구분되고 근데 더 중요한 건 51조와 73조예요. 51조는 물품의 일부 부적합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 73조는 분할인도 계약에 관한 일부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헷갈리고 저한테 질문을 하신 분이 73조에 대해서 여러 번 물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되겠지만 뒤에 설명할 거예요. 근데 51조와 73조는 본질적으로 뭐가 다르냐면요. 51조는 계약을 이행했는데 계약을 이만큼 이행했는데 이만큼이 본질적인 거예요. 이게 위반인 거예요. 73조는 이렇게 이행하는데 이것도 일부죠. 이것도 결국은 영어로는 파트잖아요. 파샬이잖아요. 파샬. 이것도 어찌 보면 여기는 적합했는데 여기가 부적합한 거예요.
이게 미래 거고. 그래갖고 이렇게 인스톨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위반인 경우에 본질적. 그 경우에 얘를 어떻게 할지 2항, 73조 2항. 요거는 73조 3항. 요게 73조 1항인 거예요. 요거 나중에 그림 다 설명드리는데, 자, 얘랑 뭐가 달라요? 자, 51조. 51조는 이거예요. 그러면 가장 최악의 경우는 뭔지 아세요? 진짜 어렵게 나온 문제는 이거야, 이거. 했는데, 파샬, 이 당해분의 인도가 73조 1항에 의해서 본질적 계약 위반인데, 그걸 파샬인 경우. 그거까지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거는 이제 최대한 갈 수 있다. 그것까지는 머리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이 정도만 아는 거예요. 51조와 73조가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메모리 그림이 됩니까? 이거 잊지 마세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51조하고 도대체 73조하고 뭐가 다릅니까? 둘 다 부분에 대해서 계약 해제인데. 그죠? 이게 다르죠. 시계열적인 약간 이거는 73조는 인스톨먼트 컨트는 시계열적인 부분이고 51조는 시계열 아닌 거. 우리말로 하여튼 말은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1조와 73조. 근데 그 다음에 72조는 완전히 독립군. 이거는 이행기 전. 그래서 요건 좀 따로 독립군. 그러면 49, 64, 51, 73. 근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핵심의 근거니 흐르는 건 바로 뭘까요? 본질적 계약 위반인 거예요. 본질적 계약 위반. 거기서 또 하나 나올 수 있는 게 그러면 73조의 분할인도 계약에는 계약 해제권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 하시는 분 있어. 그러면 79조에 의한 13조의 계약 해제권이니까 그냥 73조만 적용되면 되나요? 아니라고요. 49조가 적용되든지 64조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그건 뒤에 좀 지금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대체물 인도 청구. 그다음에 위험의 이전 후 매수인 구제 가능. 이해되시죠? 대체물 인도 청구는 물품 부족함이 있으니까 야 이거 도저히 물건 못 쓰니까 새 물건 가져와. 그거는 대체물이라는 것은 매도인 입장에서는 아주 가혹한 형벌입니다. 그거. 그래서 이것도 되는 거고 위험의 이전 후 매수인 구제 가능은 어떤 문제냐면 위험의 이전은 인도로서 이전이 됩니다. 그죠? FOB나 뭐 이런 거를 해갖고 인도가 이전이 되는데 인도된 후에 물건에 발생하면 이거 위험 이전 조항에 의해서 여러분 그냥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매도인이 앞쪽에서 본질적 계약 위반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협약은 젠틀맨 리그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잘못한 놈은 안 봐준다예요. 쉽게 얘기해서. 네가 본질적 계약 위반했는데 왜 위험을 이전시키냐. 형식상 위험 이전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위험 이전이 안 된다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 계약 해제 방법 설명드렸죠. 근데 계약 해제 방법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이건 참 그래. 96조 유보 선언구역인 경우 제한이 있어갖고요. 서면에 의한 해제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만약에 사안에서 나온다 그러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96조 유보라는 말 해줄 수밖에 없어. 96조 유보를 안 한 사람에 대해서 이거를 적용할 수가 아니까요. 그러면 96조 서번에 전제사실 어디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96조를 여러분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96조에 만약에 26조 계약 해제 방법이 나온다. 그러면 계약 해제가 나온다. 그럼 여기를 다시 돌아와야겠죠. 자, 27조 통 발신주의 28조 29조 계약의 변경. 자, 제가 보기에 초 A 특급 제29조 계약의 변경 종료 서면 방식입니다. 일단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변경 또는 종료될 수 있다. 이거는 뭐예요? 계약 변경 또는 계약 종료의 자유가 있음을 선언하는 거였고 이게 계약의 방식 및 입증의 자유와 내용과 조화된다. 규정 개설. 이건 규정 개설도 보셔야 돼요.
이해가 되죠? 아까 제가 막 설명을 드렸죠. 11조 설명할 때 11조에 자유가 있는데 12조에 의해서 이것이 11조의 합의 뭐 서면 기타 뭐 증인 뭐 이런 거 될 수 있다. 이거를 성립뿐만 아니라 체결뿐만 아니라 계약의 변경 종료에도 바로 29조 1항에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11조 29조가 같이 12조에 의해서 제한받는다. 12조에 의한 제한은 96조에 의해서 제한받는다. 다 설명했잖아요. 예외는 이런 거예요. 당사자가 서면 계약을 하면서 이거 조건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일단 계약 자체가 서면 계약을 했어야 돼요. 2항의 적용 범위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2항의 29조 2항이 모두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당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두 계약을 하면서 야 나중에 계약 변경은 서면으로 하자. 2항 적용 안 된다고요. 왜? 2항은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으로 변경하자고 했을 때만 적용되는 거예요.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야 변경은 서면으로 하자. 이게 체결이 안 된다고요. 그 방식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합의 또는 합의 변경 또는 합의 종료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다만도 중요해요. 뭐예요? 당사자는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신뢰한 한도까지는 그러한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 그래갖고 서면에 의해서 하지 않아요. 약간 구두에 의해서 서면 계약 합의를 했는데 뭐 나중에 바뀌었다든지. 다만 요 조항은 요 1, 2항의 예외예요. 서면, 그러니까 2항의 예외예요. 2항의 서면행 계약에 의해서 서면 종료인데 서면 계약에 의해서 서면 종료하기로 하면서 구두로 야 근데 계약 변경 시킨 거야. 근데 또 상대편도 또 그래? 하고 물건을 보냈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모의고사에 나왔었죠. 17년 모의고사 1차 1번 신용장 조건을 선금 조건으로 변경 요구했었어요. 17년 모의고사 2차 서면 계약을 나중에 구두로 변경을 한 거예요. 바로 이 두 번째 문제. 17년 3차 합의가 없는 경우. 너무 놀랍지 않아요? 1, 2, 3차에 다 이 문제가 나온 거예요, 결국은.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하나도 안 놀랐구나. 얼굴 표정 보니까 교수님, 지금 뭐하는 우리 공부 다 됐어요. 그 편인 것 같은데 이거. 어쨌든 그러면 안 나오겠다. 모고에서 3번이나 나왔어. 1, 2, 3차가 다 나왔는데 패턴은 조금씩 달라요. 1번 패턴은 신용장 조건을 선금 조건으로 변경하는 요구를 했는데 요구를 들어줬나 안 들어줬나 뭐 그런 게 있고 그거는 뭐 여러분 그런 기억력까지 저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뭐 그런 문제 나왔는데 그걸 문제 나오면 풀면 되는 거지. 그죠? 두 번째 문제 2차에서는 서면 계약을 했는데 구두로 변경. 이거는 제가 약간 이거 문제 되겠다. 서면 계약을 해놓고 나중에 구두로 변경해놓고 구두로 이행을 했어. 근데 구두로 변경하면 안 되는데 만약에 상대편이 이행까지 해갖고 신뢰해서 뭐 했다. 그러면 다만이 적용되겠죠. 이해가 돼요? 원래 서면 계약에 의해서 서면으로 종료하기로 했는데 구두로 그냥 변경했고요. 거기까지 하면 원래 구두로만 변경하면은 원래 종료될 수가 없어요. 그죠? 서면으로 종료해야 되니까. 근데 구두로 변경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행까지 해버린 거야. 그러면 그 신뢰한 한도까지는 그러한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니까 그거는 이행된 걸로 봐서 변경된 걸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의고사는 이랬었고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거예요. 1항이에요. 결국은 당사자가 합의하면 변경된다는 거예요. 변경은 그러니까 방식의 자유랑 똑같은 거예요. 체결뿐만 아니라 변경 종료도 당사자 자치가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일단 그거에서 시작을 하시자고요. 1항. 다시 이제 제가 설명드리려면 여러분이 법 시험장이라고 생각해요. 딱 요 29조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협약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드는 조항이기 때문에 적용 확률이 1항이 더 많습니다. 2항보다는 3항보다는 2항이 더 많고 그래서 계약은
근데 여러분 저기 스키다신데 국제사법은 이상하게 만들었어. 특히 여러분 불법행위의 그 준거법 적용 순서 보면 웃기죠. 1항보다 2항이 우선하고 2항보다 3항이 우선하고 왜 그렇게 만든지 모르겠어. 어찌됐든 협약은 안 그렇다고요. 협약은 1항이 당사자의 합의로 일단 변경하는 게 맞아요. 다만 아주 예외적으로 서면 계약을 해버리고 서면에 종료하는 경우에만 서면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것도 많이 적용되기 싫으니까 신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뒤에 노형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29조는 이제 좀 불안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요? 한번 그냥 간단히 손 들어보세요.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나올 것 같아. 너무나 다 근데 보겠지. 근데 하여튼 이해는 그렇게 하시자고요. 자, 그 다음에 29페이지 서머리 차트를 보겠습니다. 매도인의 의무, 이제 매도인의 의무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2장 Obligations of the Seller 30조부터 52조. 와, 22조항이 여기에요. 매도인의 의무는 여기 한 페이지 빠진다는데 요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매도인의 의무는 소유권 의전 의무 포함. 요거 중요해요. 소유권 의전 의무도 포함된다. 아까 소유권과 계약이 소유권에 미치는 영향과 소유권 영향에 협약에 적용 안 된다는 얘기와 이 30조의 소유권 이전 의무가 포함된다는 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헷갈리시지 말아야 할 거는 소유권 이전 의무에 대해서 협약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별도 조항을 안 들고 제목을 안 들고 그냥 30조에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냥 표현만 했을 거예요.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 요거 하나만 했다. 그러니까 30조에 숨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법전만 보잖아요. 소유권 이전 의무가 30조 하면 30조에 있다. 그것만 알시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물품의 계약적 합의 의무는 해석상 물품 인도 의무가 32조죠. 근데 물품 인도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물품의 계약적 합의 의무랑 이랬고 얘가 형제간이라는 거예요. 즉 물품 인도 의무는 여러분이 저한테 노트북을 사기로 했는데 삼성 노트북을 사기로 했는데 제가 삼성 노트북이 아니요 삼생 차이나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주면은 계약적 합성도 있고 품질도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게 물품이 인도한 거예요. 형식적인 인도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즉 물품 인도 의무는 물품의 계약적 의무랑 연관돼 있는 거고 그러면 서류 교부 의무는 또 딴 거냐? 사실은 서류 교부 의무도요. 물품 인도 의무의 거의 일부예요. 왜냐하면 국제거래에서는 서류를 여기서 얘기하는 서류는요. 대부분 어떤 거냐면 그 물건을 찾기 위해서 아니 그 물건을 인도받기 위해서 그 물건을 통관시키기 위해서 물건을 수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품을 인도할 때 얘가 안 따라가면 물품 인도를 못 받아 결국은. 여러분 BL 선화증권이 없으면 수입자가 선화증권이 없으면 운송인이 물품을 주겠어요? 그러면 서류 인도 의무가 없으면 이게 무슨 마치 다른 것처럼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같은 내용이라니까요. 결국 물품 인도 의무에 다. 광의의 물품 인도 의무라고 우리나라 법상 보통 광의 좋아하잖아요. 광의의 물품 인도 의무는 물품 인도 의무, 서류 교부 의무, 물품의 계약적 합의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32조 물품 30페이지 맨 밑에 32조 요거 제목을 한번 수정할게요. 이게 물품 인도 의무 부수 의무라고 제가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물품 인도에 부수하는 의무로 제목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위해. 물품 인도에 부수하는 의무가 맞아요. 여기서 물품은 어차피 인도 의무는 31조에 있어요. 32조는 물품 인도를 할 때는 그 부수하는 의무가 있어야겠구나. 이건 물품 인도 설명 안 하고 왜 이게 넘어가요? 특정 통지 때문에 그래요. 특정 통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31페이지에 1번 특정 및 탁송 통지라고 되어 있는데 특정이 요구되는 이유, 위험의 이전 이거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물품을 인도하면서
특정 통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상대편한테 위험을 이전시키려고 하면 어떤 물건인지가 특정이 돼야만 돼요. 내 창고에 있는 어떤 것 중에 하나 네 거다라고 내가 해놓으면 안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야, 불이 났는데 매수인한테 물건을 하인이나 이런 걸로 구분 나뉘고 막 찍어서 보내면 되겠어요? 안 된다고요. 이해하셨습니까? 어떤 물건이 특정이 돼야지 그 특정한 물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래야지 그거를 상대편에게 이전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물건이 특정되지 않는데 거기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 얘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4조 서류 교부 의무, related document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서류 부적합 치유하고 그러니까 마치 34조 잘 읽어보면 거치 물건처럼 취급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물건처럼. 그러니까 그 물건처럼이니까 서류의 부적합도 나중에 치유할 수가 있는 거죠. 물품의 부적합을 치유할 수 있는 것처럼 서류의 부적합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물품에 근데 여기 조항은 34조는 근데 그렇게 조항의 중요성이 아니다 보니까 서류할 때 다 설명을 한 거예요. 물품은 뒤에 35조부터 이제 계약적 합성해 갖고 치유하는 거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서류는 그렇게 서류에 대해서 치유하는 규정을 뒤에다 둔 게 아니라 그냥 한 조항에 뒀어요. 그냥 이거는 그냥 계약 형식, 조문 형식의 그런 내용일 뿐이에요. 자, 더 중요한 건 33조죠. 33조가 아니라 35조 이하 물품 부적합. 우리는 이제 협약의 핵심 분야로 들어갑니다. 자, 물품 적합, 권리 적합, 공통. 이 조항표에서는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조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5조 동그라미 쳐보세요. 39조? 그러니까 35조는 물품이 부적합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39조는 부적합이 있으면 통제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41조, 42조는 어떻게 되죠? 하나는 41조는 권리적합 의무고 42조는 지적재산권의 권리적합 의무예요. 그러니까 41조는 원래 물품 부적합과 대비되는 권리적합 의무고 그다음에 42조는 또 그거 41조의 예외가 되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특례고 43조는 결국은 통지예요. 그러니까 35조 부적합과 39조 부적합 통지, 41조 42조의 권리적합 내지 지적재산권 적합 혹은 부적합과 43조 그 통지 의무 이렇게 조항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책에서는 어떤 설명을 하냐면 그냥 또 기술적으로 설명하더라고. 물품 부적합에는 35조와 39조 사이에 38조 검사 의무가 있는데 권리적합 의무에는 그런 게 없다. 뭐 이렇게 기술적으로 설명하는데 네. 뭐 그렇게 뭐 관찰은 되네요. 근데 뭐 그렇게 큰 논의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공통으로 44조. 왜 44조는 공통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통지 불이행의 합리적인 이유는 39조의 예외가 또 44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44조는 39조, 43조와 연결이 되는 거죠. 매수인의 권리소방관 통지 의무는 또 예외가 통지 불이행의 합리적인 이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옆에 협약의 내용이라는 박스 맨 여기 보면은 또 이제 그만큼 35조의 협약의 내용이 또 내용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계약에서 정한 수량 품질 실황, 통상 사용 목적 적합, 특별 목적 적합, 견본 또는 모형, 그다음에 포장, 매수인의 악의 중과실. 와. 이게 또 이제 막 35조를 이제 우리의 스타 강사가 아니라 스타 조항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35조는 항상 A급입니다. 항상 A급. 다음 페이지 34페이지 항상 A급이에요. (1항은)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이게 뭐예요? required by the contract예요.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당사자가 계약에서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협약은 1항이 가장 우선합니다. 2항의 객관적 적합성 상관없이 예?
객관적 적합은 상관없이 당사자가 일단 그렇게 하기로 하면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품의 적합을 연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사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막 얘기하잖아요. 물품은 어떻게 필요해야 되고 물품은 내 이 원료를 뭐 해야 돼? 99.99% 해야 되고 99% 해야 되고 뭐 순도가 얼마야 되고 뭐 물품은 뭐에 쓸 거고 뭐 택배에 쓸 거고 뭐 이런 각종 내용 있잖아요. 블라블라. 그래갖고 제 교수님이 국제 컨트랙트 좋은 계약 변호사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아니면 좋은 계약 협상자가 되는 방법에 설명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딱 하나예요. 여러분 진짜 계약에 적합한 토커티브. 이 말을 왜냐면 토크 하잖아요. 매수인이 자기의 원하는 물건에 대해서 사양에서 얘기해요. 이거요. 이 물건요. 에어컨이 필요한데요. 이 에어컨은요. 제가 특히 알러지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 에어컨에 공기정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 에어컨에 그래서 만약에 이 공기정화 기능 하는데 무슨 제가 근데 자연주의자거든요. 그래갖고 자연주의자였고 무슨 화학물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어요. 뭐 이런 막 각종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걸 이제 얘기하면은 이제 막 하는데 그런 내용들 자체가 두 가지로 구현이 됩니다. 계약에. 첫째는 뭐냐면요. 바로 이 계약에다 그걸 다 표시해 넣으면 계약에서 정한이 되는 거여서 바로 1항의 구체적 적합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계약에 다 포함시켰으면은 계약에서 정한 대로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물품의 적합이 이 인도된 물건이 매수인이 원하던 어떤 내용들, 원화에 대해 토카티브 해갖고 1, 2, 3, 4, 5, 6 됐어요. 그래서 1, 2항이 계약에다가 계약서에 적었네? 서면화. 서면화 됐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1항에 의해서 그 적합성 판단 기준이 되는 거고요. 얘들 안정을 애들. 얘는 떠들기만 했어. 그냥 떠들었어. 그냥 토크만 했어. 그러니까 상대편에게 알려졌어요. 매도인에게 알려졌어요. 그게 바로 어디냐면 바로 나예요. 계약 체결 시 매도인에게 2항 나호. 명시적 또는 무시적으로 알려진 특별한 목적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이거예요. 즉 토카티브는 계약서에 서면화 안 됐어. 계약서에 서면화 안 됐어도 토크했단 말이에요. 매도인에게 알려줬어요. known to.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요 2항에 의해서 특별한 목적이 돼버리고 이게 조항이 되는 거예요. 근데 2항을 무제한으로 하게 되면 좀 이상하죠. 아니 그러면 매도인은 무슨 죄인이야? 매수인이 지가 원한다고 다 떠들어대면 매도인은 무조건 지켜야 되고 말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근데 매수인이 믿지 않은 경우라 그런 경우에는 신뢰하는 것이 불합리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의 제가요 500만 원일 테니까요. 제네시스 70보다 더 빠른 거의 뭐 포르쉐급의 차를 팔겠습니다. 사고 싶어요. 막 떠들었어. 상대편이 그러세요? 고객님 이 차를 보세요. 이게 중고래도요. 얘가 벤츠거든요. 장난 아닙니다. 15년 됐어도. 할 수 있다 얘기를 해도 안 된다고요. 왜? 매도인의 기술과 판단을 신뢰하지 아니하거나 신뢰하는 것이 불합리하잖아요. 여러분 500만 원짜리 15년 된 벤츠가 지금 싱싱한 G7T 그거보다 빠르겠어요? 안 되죠, 그거는.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제한이 있는 거야. 계약서 서면화 안 됐어도 말도 안 돼. 그런지 반대로 얘기하는데 말도 안 돼도 계약서에 서면화되면 지켜야 됩니다. 계약서에 서면화되면 지켜야 되고 계약서에 서면화 안 되면 토크하면 매도인에게 알려지면 되는데 다만 신뢰를 할 필요가 없으면 적용 안 된다. 그게 바로 1항과
이항 나호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가는 뭐예요? 당사자가 계약서에 서면 안 해도 원래 그 동네에선 다 그래. 그게 바로 얘예요. 여러분 저기 맥주 이렇게 파는데 맥주에 팠는데 거품이 없어. 그 말이 돼요? 맥주인데 따랐는데 거품이 안 나와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통상 사용은 이게 맥주로 팔 건데 이거 어떻게 팔아요? 그랬더니 그거 모르겠어요. 거기 우리 맥주는 모르시나 본데 불가리아 맥주는 안 그래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모의고사에서 이게 나왔어요. 이게 모의고사였나? 기출이었나? 갑자기 헷갈리네. 여러분 미안해요. 제가 어제 수업을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하다가 스트레스 받아갖고 잠을 못 잤더니 기억이 안 나는데 나하고 다하고 상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였지? 그러니까 특별하게 그런 목적을 했는데 견본에는 그런 퀄리티가 없는 거야. 견본을 제공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게 하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견본을 제공했는데 견본에선 그 정도의 퀄리티가 안 나왔어. 그럼 견본을 또 받고 오케이 했어. 그런 경우 어떻게 돼요? 두 개를 이익 형량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특별한 목적이 상쇄된다고 보고 견본이 더 구체적일 거예요. 왜냐하면 견본이라는 게 훨씬 더 여러분 말로 내가 이게 되는데 실제로 견본으로 보내준 물건이 저는 이 색깔이요 이 골드인데 이 시계의 골드가 장난이 아니에요. 막 자꾸 뭐 하고 뭐 가시성이 뭐 내 눈에도 져야 되고 막 잘 보여야 되고 뭐 색 변함이 없어야 되고 뭐 막 컨트라스트가 좋아야 되고 막 이랬어. 그래갖고 근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만들어 되죠. 갖다 줬어. 그래 본인이 봤어. 근데 색이 번짐이 많어. 그런 견본을 받고 오케이 이걸로 합시다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세요? 견본으로 하기로 한 거랑 똑같잖아요. 제가 보기엔 견본 쪽에 약간 더 중점이 가 있지 않을까. 근데 시험의 목적상 합리적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쓴다? 두 개, 세 개, 그러니까 모의고사에 나온 것처럼 만약에 이 항에서 가나 다라 여러 개 있잖아요. 포장이나 이런 걸로 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포장이 잘 돼야 되는데 문제를 낸다면 이런 거잖아요. 포장이 안전해야 되고요. 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포장용이가 좋아야 돼요. 그런데 견본으로 포장을 이상하게 해서만 줬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얘기한 통상에 그냥 포장만 한 거예요. 통상 포장으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섞였을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건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그런 경우에 세이프한 답은 어떻게 돼요? 두 개 다 논의해갖고 여러분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통상 사용 목적, 특별 사용 목적. 근데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실 거야. 여러분, 근데 왜 이거 수업 시간에 책에도 보면 내용이 많고 내용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설명들도 교수님도 많이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물품 적합 의무 자체가 원래 중요한 교장이 되다가 대부분의 여러분 출제위원회 교수님들이나 이게 그 워런티 있잖아요. 여러분 민법에서 배우는 워런티. 민법에서 배우죠? 워런티랑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통상 사용 목적, 특별 사용 목적이요. 임플라이드 워런티 미국 컨셉에서 그 특별 사용 목적하고 그러니까 35조 1항을 명시적 보증이라고 하고요. explicit warranty라고 하고요. 2항을 implied warranty라고 하는데 implied warranty의 내용 중에 fitness for ordinary purpose하고 fitness for particular purpose 해갖고 그거를 미국 법들 많이 한 사람들은 그렇게 보통 이걸 알고 있어요. 근데 정확히 학자들이 공부하신 책들을 제가 이렇게 좀 읽어보니까 아주 완벽해서는 이해 안 되는데 딱히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왜 이게 잠깐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냐면 학문적으로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워런티를 공부한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품 적합성 판단 시기는 또 위험이 이전하는 때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좀 상질을 할까? 짱나 이러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왜 위험의 이전이 협약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그리고 위험의 이전을 따로 그러려면 따로 조항을 두든가. 위험이 이전하는 때 뭐 현존하는 뭐로 설명하고 뭐 여기서 위험이 이전하는 때 물품 적합성을 판단하고 뭐 그런데 그런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기술적으로. 왜냐하면 위험의 이전 부분은 당사자의 의무 위반과 상관없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협약을 만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할까? 위험 분담으로 할까? 의무 위반으로 할까? 할 때 의무 위반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의무 위반과 관련 없는 위험의 이전은
그 의무를 기존으로 스케일을 이렇게 스트럭처를 쌌으니까 위험 이전 여기저기 막 걸리게 되는 거죠. 1차 기준이 매도인의 의무 위반이었지 위험의 부담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좀 깊은 얘기인데 계약 협상상 계약에서 할 때 그거를 의무 위반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위험 부담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이해 못할 것 같은데. 어떤 관련 규정으로 66조, 67조 위험의 이전 규정이 있음을 거기 어디다 표시해 놓으세요. 왜 그러냐면 관련 규정이라는 거는 적용된다는 게 아니라 CF예요. CF. 비교. 즉 물품 적합을 판단할 때도 위험 이전 시기도 하지만 위험이 이전했을 때 그 부적합한 거를 누가 책임지느냐는 66조, 67조로 간다고요. 그 다음에 37조는 굉장히 제한적인 겁니다. 어떤 분은 수험 가에서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쟁점으로 이런 걸 놓으셨더라고요. 위험에 이전하고 계약 적합성 판단 시기. 조금 달라요. 위험의 이전 자체만 물어보면요. 66, 67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위험의 이전만 물어본다는 건 뭐예요? 위험이 이전됐으니까 누가 부담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근데 물품 적합성을 판단하는 시기와 관련돼서 하면 요 36조가 주로 논의가 돼야 돼요. 왜? 위험을 누가 이전했느냐가 아니라 적합성을 물품이 적합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할 거냐니까 요 앞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쟁점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저는 그거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이론적이지 않나 싶긴 해요. 그래서 문제에 나오면 계약 적합성 판단할 때 계약성 판단 시기로 하면은 작은 문제로 나올 것 같고 위험의 이전 자체를 누가 부담하느냐 큰 문제로 나오면 66, 67 뭐 그쪽에 막 될 것 같고. 그다음에 37조는 부적합 치유권은 그냥 좀 되게 제한적이죠. 왜냐? 왜 그럴까요? 이거는 인도 기일하기 이전에 미리 인도한 거야. 그 조항이 뭐냐? 이 37조가 적용되는 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왜? 미리 인도 기일 이전에 인도한 경우에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기일 이후에 한 거는 이건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원래 한 내일 모레까지 요번 일주일 이전에 인도를 했어. 뭐 잘못됐네? 잠깐만요. 원래 다음 주까지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고칠게요. 이 얘기라고. 그러니까 37조는 되게 제한적입니다. 그건 앞에만 아세요. 그다음에 뒤에 거는 읽어보시고 쓰시고 사안이 적용되면. 인도기일 전에 물품이 인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적합 치유를 기본적으로 37조 가지고 해결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부적합 치유는 원래 뒤쪽에 있는 거예요. 뒤쪽에. 부적합 치유는. 어디 있어요? 원래 부적합 치유의 원래 조항은 뭐예요? 48조죠. 46페이지에 48조 CF. 원래 부적합 치유의 거는 물품의 인도가 있고 부적합이 있으면 그때 치유하는 게 48조고 48조가 원래 시작되는 그 조항 순서지 순서가 앞에 있다고 했고 여러분 37조를 부적합 치유의 뭔가의 출발점이다.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37조 옆에다는 그냥 그렇게만 써놓으세요. 이거는 48조가 원래 시작점이다. 그 다음에 38조, 39조 검사하고 이거는 책무라고 의무 위반에 있어서 그죠 39조 이거는 간접 의무라고 하나? 그래갖고 책무 이래가지고 이거에 의해서 손해배상은 할 수 있고 이런 건 없죠. 그냥 손해배상에서 이거에 의해서 의무에 대한 구제는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좀 그 말은 저는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 말은. 근데 그냥 하여간 38, 39, 40, 44.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39와 44는 굉장히 아까 그 44조는 39뿐만 아니라 41, 42하고도 관련된 하자 통지 의무, 부적합 통지 의무의 예외 조항이 44조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39조 부적합 통지. 그러면 39조는 뭐예요? 합리적인 기간 내죠.
그 다음에 합리적인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에는 계약 해제권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력한 조항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부적합 내용은, 자, 물품의 특정성도 중요하지만 계약 시에 여러분 뭐예요? 계약을 성립할 때 물품의 특정성도 중요하지만 뭐가 또 중요해요, 여기서? 부적합 통지에서도 뭐가 부적합한지 통지성도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부적합한 성질을 특정하여 통지해야 된다? 요거를 굉장히 요거는 유의하시고요.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그리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통지해야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거는 in any event라고 외우시면 39조 2항은요. 현실로 교부한 날로부터 2년, 보증기간이 2년 초과하는 경우는 그때부터 보증기간 이내로 늘어나지만 하여튼 제척기간이다. 통지의무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부적합 상실하고요. 예외 하나 딱 있어요.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40조. 이거는 근데 40조가 38조 39조 그래갖고 조금 요것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안에서 나오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법이란 게 하지만 매도인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제습기에 들어갔던 살균제 그런 거 부적합 통지를 지금 몇 년 하는 거예요. 그거 봐주면 되겠어요? 매도인이 그걸 안 써요. DDT로 해가지고 막 농약 해가지고 막 기형아들 많이 나왔죠 옛날에. 여러분들은 DDT 세대가 아니구나. 죄송. 하여튼 제습기 살균제 이런 거 그렇게 매도인의 악의를 증명하게 되면요 완전히 제척기간이 뭐고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그냥 2년에 그 몇 년이 지나도 그건 할 수 없는. 왜냐면 나쁜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 여러분 사안에서 옛날에 정말 최악의 사건이 있었죠. 미국 포드인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에어백에 문제가 있었어요. 에어백인가 브레이크인가 문제가 있는데 얘들이 그래갖고 저는 법경제학 별로 그때 좀 이상하게 봤어요. 뭐냐면 계약법에서 계약 관련한 경제적인 이론을 들어가는 거 있어요. 그게 무슨 논리냐면 물품에 하자가 있어. 근데 그 하자를 치유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금액이 1,000만 불이야. 근데 그 자동차를 리콜해서 수리를 하려면 1억 불이 들어. 그래서 어느 자동차 회사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법 경제론에 의해서 그냥 100명 죽으니까 걔들한테 100명 죽으니까 10만 불씩만 손해배상하고 그 리콜을 안 하고 그걸 안 고쳤어요. 그 유명한 케이스 있죠. 여러분 아시죠 그거? 그 케이스. 그래갖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작살난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게 바로 매도인의 악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매도인이 이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자동차에 만약에 급발진이라 생각을 해보세요. 자동차에 급발진의 문제가 뜨거운 감자지만 문제가 있는데 그거 해결 방법을 알아. 근데 해결 방법을 해결하려면 지금 100만 대 나가 있는 자동차를 다 리콜해서 1조가 들어. 근데 그 사고 나는 확률을 보니까 한 10대 사고 나가지고 100대 사고 나가지고 1년에 한 100억만 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안 고쳐. 이게 맞아요? 안 되잖아요. 그게 바로 왜 안 되죠?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매도인의 악의가 인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나요? 그래서 매도인의 악의인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사안에서 이렇게 진짜 악의가 인정될 정도로 매도인이 물건을 안 해갖고 이런 거예요. 사안에서 매도인이 미리미리 그 하자를 알고 있었다? 그러면 그 하자에 대한 통지 기한은 2년이에요? 아니에요? 29조 2항이에요. 네? 이 제척기간 2년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상대편은 이 제척기간을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요? 이놈이 나쁜 놈이네. 이놈이 악이네. 그거를 증명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문제 출제 포인트는 오히려 이겁니다. 상대방이 매도인이 악이고 제척기간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척기간 물어보지도 않겠죠. 협약이 적용되고 2년이 지났다. 근데 매도인이 악이라는 패턴이 보이네? 그러면 여러분 바로 40조를 적용해서 해야지 40조를 적용 안 했다가는 여러분 제 생각에 그 문제는 거의 날렸다고 봐요. 그 문제는 날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협약이 어렵죠. 국제사법보다 협약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순발력이 있어야 돼요. 아닌가? 나는 협약이 어렵던데. 협약이 어렵던데. 자.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그 39조 맨 위에 제40조에 해당하는 악의의 매도인은 제39조를 모두 원형할 수 없으므로 매도인은 부적합 통제 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2년의 제적 기간을 주장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반대는 여기에요. 매수인은 설사 2년이 지나도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반대로 얘기하면. 44조 중요한 내용입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근데 사안 패터에서는 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금을 감액하거나, 그러니까 44조에 조금 그 구제 수단이 전체적인 구제가 아니라 대금 감액 내지 계약 해제는 안 되고 대금 감액, 이익 상실을 제외한 손해배상, 또 이익 상실을 제외해. 이것 때문에 사실은 책에는 많이 강조를 하세요. 그래갖고 약간 요 문제를 내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44조. 근데 44조는 거기 잘만 읽으면 돼요. 이익 상실 나오니까 여기 74조 손해배상 거기 포함하고 여기 제외해 보세요. 여기는 여러분 이제 정리하는 날이니까 이 책에 친숙해질 겸. 자, 74조 봅시다. 74조 67페이지 맨 밑에 당사자 일방의 계약 위반의 손해배상액은 이익의 상실을 뭐라고요? 여기선 포함하여죠. 근데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원래 이익 상실을 포함하는 게 원칙인데 여기 앞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44조 통지불이행을 했는데 합리적인 이유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뭐예요? 이익의 상실을 뭐해요? 제외하. 이래갖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너무 테크랄리티하지 않나?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 거의 이제 그 전쟁터에 나가서 여러분은 갑옷을 다 입고 갑옷과 무기를 다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까지도 한번 하게 되면 뇌에 자극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 권리적 합의 의무. 이거는 A급이에요. 근데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전리사건하고 그 다음에 41조의 권리적 합의 의무는 요건이 달라요. 그러니까 42조의 요건이 뭐였죠? 그러니까 41조는 그냥 하여튼 소유권의 주장, 그러니까 권리나 권리 주장, 저기 문제에서는 다른 시험에서는 권리나 권리 주장 얘기만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권리 주장은 뭐예요?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지만 주장되는 것도 싫다. 이거는 국제 무역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그 그거를 실제로 입증하기는 되게 어려우니까. 그리고 그거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는 말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한 건데, 42조는요. 요거를 한번 42조에 요거만 좀 알고 가세요. 뭐냐면 42조에 1항에 다만, 두 번째 줄 다만, 제3자의 권리나 권리 주장은 뭐 해야 돼요? 아래 국가의 법에 의한 공업소유권 그 밖의 지적재산권에 기초한 경우에 한한다. 근데 아래 국가의 법이 누구예요? 이거를 쉽게 얘기해서 판매국, 매수인 영업소 소재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밑에 나름 풀어서 쓴 건데, 즉 이거는 41조보다 42조는 이런 어떤 법에 의해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미얀마에 여러분, 제가 있었던 관련된 그 나라인데, 미얀마에 여러분들이요, 특권권 침해라는 소송을, 근데 이건 사실 논리적으로 맞아요. 특권권 침해되는 물건을 미얀마로 수출을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걸 그 나라에서 만약 특권권 침해라고 해서 상대편이 막 소송을 제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42조 협약에 의해서 주택재산 권리 적합 의무 위반이니까 특허권 침해 났으니까 매수인에게 보상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웃기는 게 아니라 저기 좀 재밌는 게 특이한 게 미얀마에 특허법이 없어. 특허법 없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특허법이 없어요. 지금 준비 중이에요. 그래갖고 제가 가서 이제 좀 자문 좀 할 생각인데 특허법이 없어. 그러면 이 조항이 해당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고요. 그 나라 법에 의해서
이 공업소유권 인정이 안 되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매도인이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매수인이 특허, 그 나라가 미얀마에 특허법이 없기 때문에 특허법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물건을 팔았는데 그 나라에 특허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생겼어. 논리는 좀 이상하지만 그 주장하는 놈도 이상하죠. 야, 이거 특허법 위반이니까 니네 특허법 없지 않냐? 그렇게 얘기할 텐데. 하여튼 그런 경우에 이게 저항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42조는 뭐예요? 지적재산권에 의한 침해, 이거는 너무 침해 주장이 너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을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조항은 판매법, 판매국법, 그 다음에 매수인 영업소법, 요런 거. 그 나라에 팔릴 거니까. 그 다음에 매도인이면 다음 얘기하면 더 된다. 이건데 하여튼 조항이 좀 복잡해요. 근데 40서조와 함께 잘 논의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 모의고사 17년 3차 1번 문제가 바로 이거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무서운 거였죠. 여러분 무슨 바지인데 골프 바지인가? 거기에 뭐 상표권 이렇게 했는데 상표를 붙이라고 막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거 누가 제공했어요? 그거 본인이 제공했죠. 그게 바로 2항 나호가 돼버린 거예요. 그 권리나 권리 주장이 매수인에 의해 제공된 기술 설계, 디자인, 방식, 그 밖의 지정. 그때는 거기는 이제 상표를 거기다 붙이라고 했는데 그게 하필이면 상표권 침해가 된 거잖아요. 그래갖고 매수인이 그런 식으로 그 상표를 붙이라고 해갖고 붙여줬더니 그걸 팔았더니 그게 침해가 돼버린 거야. 그런 경우에 매도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라고 이건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요쪽 42조 요거 관련해서 어려운 문제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 게 나오겠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나옵니다가 이게 아니라 이게 나왔으니까 얘랑 비슷한 뭐 위쪽에 나온다든지 법의 문제를 삼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까 상표였으니까 뭐 기술 설계를 얘들이 했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기술 설계가 나오면 되게 좋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기술 설계가 나오면 특히 앞부분에 맨 처음 협약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뭐해서 제작물 공급 계약이나 아니면 서비스 제공 계약에서 이게 뭐 본질적 기회 부분이 되는 그 중요 부분이 되는지 50% 넘는지 그거는 한번 앞쪽에서도 적용 여부에서도 걸리고 여기서도 걸릴 거예요. 기술 설계는. 이게 협약의 적용 대상이냐 아니냐도 앞에 써줘야 될 거예요. 기술 설계가 많이 들어가면. 그런 물건들이 실제로 국제 매매에서 진짜 우리나라 수출에서 이거 많아요. 실제 거래에서.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변호사 시험 공부하지만 여러분 그 나중에 변호사 국제 거래 실제 변호사 하잖아요. 실제 국제 거래에는요. 지금 우리나라 각종 물건들 있죠.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는 기술 설계를 거의 다 하고요. 진짜 만드는 건 다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만들고 있어요. 삼성의 물건들 지금 베트남 공장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런 경우에 바로 실제로 바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거를 문제가 생기면은 그 매수인한테 그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거죠.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43조, 뭐 44조는 같이 읽으시고요. 매수인의 구제는 45조, 이행 청구권. 자, 이제 구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어가는데 45조의 중요한 조항을 43조에 보겠습니다. 43페이지에 45조는 매수인은 다음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뭐예요? 40에서 52조까지의 권리를 행사. 매수인의 내지 52조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하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손해배상의 청구. 사실 기본 제 과목을 요것만 듣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지금 3번이나 이제 앉아 계신 분들에게는 죄송한데 손해배상의 청구는 자 손해배상의 범위는 74조로 가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는 매수인 입장에서는 45조에 있고요. 매도인 입장에서는 또 다른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의 근거는 45조에 있다. 그거를 아시면 좋고요. 또 그 손해배상의 청구가 다른 구제의 권리를 행사하면 상실되지 아니한다. 즉 병전적으로 그걸 뭐라고 하죠? 하여튼 뭐 중복해서 행사할 수 있다. 그것도 근거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를 문제랑 청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손해배상의 범위를 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두 개의 근거 조항을 쓸 게 다르다는 거예요.
범위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74조, 75조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매도인의 구제 수단으로서 한 일부로서 손해배상을 물어보는 경우에는 요 45조를 써야겠죠. 왜? 손해배상 청구권의 근거가 되니까. 그 뉘앙스 이해하셨겠어요? 자,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손해배상액을 계산해봐라. 이런 거는 아까 74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에 앞서 매도인이나 전체적 매수인의 구제 수단으로서 뭐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할 때는 손해배상을 얘기할 때는 요 45조의 근거가 있고 이 중복행사 할 수 있는 것도 이 항에 있고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행청구권, 부가기간, 지정권, 불이행청구권 이런 것들 해약해제권 요거는 이제 다음 3교시에 하고 3교시는 좀 길게 갈 것 같은데 네, 기타 손해배상과하고 같이 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